10월 24일 오늘의 라디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문 대통령이 아베에게 전한 친서의 내용 공개되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벨기에와 독일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밀어주는 현재 상황,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어느새 4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격화되고 있었는데,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어서 한국 측에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통보한 상태죠. 잠시 숨고르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한일 관계의 개선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포인트라면 이번 일왕 즉위식, 그리고 다음 달 지소미아 종료 시점, 연말에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 자산 매각 이행 여부, 이행 시점, 이 세 가지 지점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왕 즉위식 때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아베와 20분 정도,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 대통령은 아베에게 한 페이지 분량의 친서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친서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데,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고, 일본 국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분명 가까운 이웃이고, 이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베는 이번 달 들어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은 온화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이낙연 총리의 방문 직전 본인의 참모진들에게 한국과는 향후 5년 동안 대화 합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에 기사로 실리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번 협상에 좀 보다 극단적이고 강경한 스탠스로 나갈 경우에 일본도 굴복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쓰고 그 회담 과정에서 현재의 관계를 악화시킬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할 일을 다 한 것이고, 한국 정부 측에서도 주요 보직 인물을 일왕 즉위식에 보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명분을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일본 아베가 꼬투리 잡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아베의 스탠스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매크로 돌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친서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했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들 배상 문제에서 여전히 일본 기업들은 일말의 책임이 없다, 국가 간 약속을 한국이 먼저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우익들, 이 아베, 아소다로를 위시로 한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과거의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존재 자체도 부정을 하고, 이 침략 전쟁이 아닌 해방 전쟁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만약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것을 승인을 하게 되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뿌리,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 측에서 이번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분명히 보여줬고, 일본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삼성과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의 쌍두마차 기업들,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죠. 당초 걱정을 했었던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급 문제 역시 잘 풀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벨기에가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23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벨기에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은 54억 원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이 벨기에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물량이 확연히 늘어났는데, 6월에 비해서 7월에만 20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7월은 일본이 EUV용 PR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그때부터 벨기에에서 수입해 오는 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 우회 판로를 벨기에 쪽에서 정말 빠르게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돈되는 라디오 채널에 있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벨기에에는 일본 소재 기업 JSR과 벨기에 연구센터 IMEC의 합작회사 RMQC가 있고, 이쪽과 협력을 해서 딜을 해서 물량을 받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벨기에에 있는 생산 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출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판로라고 좀 예상을 했었고, 일본이 이 부분까지 규제를 가할 명분은 없는 것이죠. 즉 벨기에 측에서 적극적으로 물량을 받아오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통계 수치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지난 3분기 벨기에에서 들여온 이 PR 중량은 대략 300갤런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대략 소비하는 EUV용 PR의 양이 각각 한 월당 한 70갤런, 한 10갤런 안팎이니 사용량을 고려한다면 이 생산 라인에서 당장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비메모리, 이 파운더리에서 삼성과 TSMC는 명백한 경쟁 구도에 있죠. 이 클라이언트 고객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삼성과 TSMC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EUV용 PR을 규제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파운더리에서 삼성의 리스크, 차후 불확정성을 키울 수 있는 분명한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없는 TSMC 쪽이 보다 선호가 되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벨기에로부터 안전하게 수급이 이뤄진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명백히 증명이 되었고, 이는 차후 일본 리스크를 지운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 이 두 국가의 제조업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관련 R&D 사업이라든지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국산화, 탈일본화, 공급처 다변화의 취지 하에서 이 독일과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제조업이 엄청나게 침체를 맞고 있는 국가 독일이죠. 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PMI 수치 보면 그 하락폭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거의 넘버1입니다. 이 많은 독일의 중소기업들도 정말 힘든 상황이고, 이번 한일 갈등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와 연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업들은 폴리이미드, 불화소 등을 포함해 일본의 의존적인 다른 광범위한 소재 부품들에 대해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 거래 기업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독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50%가 넘어가는 전략 물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한 대략 40개 정도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해요. 그 리스트를 독일의 여러 관련 협회에 보내서 공급 가능한 업체들을 소개받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기업들로는 우선 독일의 글로벌 화학 기업인 바스프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합성 섬유, 비료, 화장품 원료 등 이제 8천여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정밀기계 쪽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지멘스, 리커만 등이 한국 측의 기술 교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역량을 강조한 이후 약 10년 동안 삼성전자는 그 의지를 관철시켰다. 삼성은 40%가 넘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업계 1위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2019년 이재용 부회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도 삼성이 세계 1위 업체가 되는 비전 2030을 표명했다. 이에 최근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 역량의 핵심인 파운드리에 사활을 걸었다.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삼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크기는 하지만 세계 반도체 영업 비중의 약 70%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중은 곧 그만큼 큰 제조의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최근 각광받는 AI 기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세대 기술 집약 산업에 필수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삼성은 비전 2030을 표방한 이후 비메모리를 주로 생산하는 파운드리 역량의 강화를 위해 총 133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 133조 원은 연구개발 분야의 73조 원, 시설 투자의 60조 원으로 나누어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파운드리 역량 강화에 투입했다. 지난 7월 발표된 뉴딜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우리나라의 각 산업 분야에 투입하는 비용이 160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단일 기업인 삼성이 특정 분야에 투자한 130조 원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의 투자는 몇 가지 결과물로 그 의지가 드러났다. 삼성은 지난해 자사의 첫 번째 초미세 EUV 공정 기반 전용 라인인 V1 라인을 화성 사업장에 완공했다. 이곳에서 삼성은 초미세 EUV 공정 기반 7나노에서부터 3나노 이하 차세대 파운드리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V1 라인에서 초미세 EUV 공정 기반 7나노부터 혁신적인 JEA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이하 차세대 파운드리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한다는 각오다. 삼성전자는 V1 라인 가동으로 2020년 말 기준 7나노 이하 제품의 생산 규모가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은 퀄컴 등 글로벌 팹리스 반도체 회로 설계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하며 파운드리 영역의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으로 운영을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라인 역시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의 결연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일련의 노력들은 삼성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몇 가지 조건들과 맞물려 서서히 그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삼성전자는 미국의 전자기업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 처리장치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 IBM은 자사의 CPU 파워 10을 공개하면서 삼성이 제품을 생산한다고 공표했다. 제품은 삼성의 극자외선 기반 7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어 엔비디아도 삼성에게 신제품 GPU의 생산을 의뢰했다. 지난 1일 엔비디아는 자사의 신형 GPU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삼성의 8나노 공정으로 만든다고 공표했다. 이 수주 계약이 갖는 의미는 크다. 엔비디아는 지포스 RTX 30의 전 모델인 지포스 RTX 20을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를 통해 생산해왔기 때문이다.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약 53%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업계 1위 기업이자 업계 2위인 삼성이 뛰어넘어야 할 산이다. 여기에 가뜩이나 전 세계 반도체 수요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삼성의 파운드리 영역 확장은 분명 의미가 깊다. 아울러 미국 인텔이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로 TSMC를 염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최근 올린 수주 성과들은 인텔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삼성이 IBM, 엔비디아에 이어 인텔의 물량까지 수주하는 데 성공한다면 TSMC가 보유한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의 절대적 입지를 흔들 수도 있다. 삼성은 평택 라인의 가동을 기점으로 비전 20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운드리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비전 2020의 목표를 이뤄낸 삼성의 새로운 도전에 국내와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독보적인 질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7.4%, 글로벌 파운드리는 7.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무려 53.9%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TSMC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다. TSMC의 3분기 점유율이 2분기 대비 2.8%p 올라간 반면 삼성전자의 3분기 점유율은 2분기 대비 오히려 1.4%p 내려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TSMC는 꿈의 2나노 로드맵도 발표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타지하는 중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초기술 격차를 통해 메모리는 물론 파운드리 전반의 공정을 살리는 한편 AI 반도체 비전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각오다.